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저는 그 공식적인 직함은 지금 현재로서는 법치와 자유민주연대 그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그 바로 설립한 그 연구소가 전환기 정의 연구소예요. 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한 것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그 전환기 정의에 관한 그 연구예요. 그런데 이 전환기 정의라는 것은 그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그닥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어, 지금 제가 1919 필라델피아를 접하는 기본적인 제 관점이 사실은 이 전환기 정의,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그 전환기 정의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라는 의미예요. 말하자면은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 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입을 것인가 이런 세계에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 저기 산 위에서 또는 뭐 거의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것처럼 우주선에서 내려다보는 그 정도의 그 조감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는 나쁘게 얘기하면 좀 뜬구름을 잡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좀 인기가 없는 그런 분야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국제법적인 그 분야고요. 국제법 중에서도 그 국제인권법적인 그런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 전환기 정의 관점에서 제가 지금 1919 필라델피아를 보는 것이 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점은, 일상 그 생활인의 관점에서는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고, 그걸 제가 이제 그 이혜경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차례 이제 설파를 했던 것이고요. 아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 관점에서는 안 보이는데, 저같이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죠.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헌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 헌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제가 1919 필라델피아를 볼 때 그 1919 필라델피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담론이 그 헌법적인 담론이었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어떤 나라를 세우나 그 네이션 빌딩 어떤 나라를 세우나의 관점에 관한 그런 이제 담론이었는데 그것도 그 당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의 지식인들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서재필 선생이나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 되신 이승만 대통령이 참여했던 것은 물론이고 그 20대 젊은이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를 다 뒤져도 찾아보면 이분들이 거의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 참여해서 헌법적인 담론을 얘기하는 것 이제 그 대목이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였어요. 1919 필라델피아에서. 그리고 그 1919 필라델피아가 제가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전환기 정의적인 관점이라고 했던 것은 그때 그 담론 속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1919년에 제기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너무나 선구적인 그런 비전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비전은 저는 헤븐리 비전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전인 것 같거든요. 최근에 저희 VON 뉴스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왜 갑자기 기독교 방송이 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룰러이신 하나님의 관점, 섭리적인 관점에서는 기독교 이상의 기독교죠. 그 제가 이제 우리 최규영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우리 MPK 법치와 자유민주 연대에서 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 포럼의 이제 대표 간사님이신데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기독교 선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독교의 그 섭리적인 표현이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은 알고 보면 기독교가 있는 곳에서 가능하죠. 근데 그런 원리는 단지 종교적인 개념 넘어서서 이해를 해야지만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희는 기독교 신앙이나 기독교 선교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는 자리, Freedom of Religion,
프리덤 오브 페이스를 선포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그걸 굳이 기독교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뭐 말릴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좁은 의미에서 기독교 선교를 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좁은 의미에서 기독교 선교를 위해서 하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불교든 이슬람교든 신앙의 자유가 있는 그런 국가 건설, 그것을 더 중요한 목표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좁은 의미의 어떤 기독교 선교를 위한 그 방송을 한다거나 그런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저는 지금은 좀 더 직접적으로 크리스천들을, 기독교인들을 함께 모으는 그런 담론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는 1919 필라델피아는 지극히 기독교적이지만 기독교를 넘어서 있는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고, 지금 2022년에 제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사무총장으로서 또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의 목소리 VON 뉴스의 대표로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났던 First Korean Congress 그 담론과 아주 비슷한 그런 담론을 이렇게 형성하고 또 전파하는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가 하는 이 일이 뭐 오해받을 수 있다. 선교를 위한 뭐 활동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오해받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2022년에도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과 성경적인 비전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상당 기간 앞으로도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도 좀 각성하자, 이런 관점에서 그런 오해들을 계속 받을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정치 담론으로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이 얘기들을 요약하자면 주디오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이 입각해 있는 정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서론으로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1919 필라델피아가 헌법적인 어떤 그런 담론과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음악극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이제 우리가 모색하는 그런 관점을 통일 헌법이라는 이 구절로, 단어로 요약한 것은 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헌법적인 상황이 일상생활에까지 내려오는 그런 시대가 있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1948년이 그렇습니다. 1948년이 뭐 한국이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독일도 1948년에 독일 기본법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독일은 헌법 전통으로서는 바이마르 헌법이나 이런 헌법 전통은 있어 왔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법, 독일은 이제 헌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페어파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룬트 게제츠라고 하는 기본법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독일 사람들 속에서도 그래서 왜 우리가 헌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기본법이라는 개념을 쓰느냐, 이런 이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독일에서 1949년에 이 기본법을 확립했던 것은 그 당시에 독일이 나치 독일의 그러니까 패배감 위에 있었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쩌면 독일식 혼돈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당시 1949년, 48년 그 당시에 독일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개념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국가의 구성법이라고 하는 페어파숭을 쓰지 않고 그룬트 게제츠, 기본법이라는 개념을 쓰고 지금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일 이후에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법이든 헌법이든 기본법적 상황이든 헌법적 상황이든 그것은 네이션 빌딩 국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국가를 다시 완전히 새롭게 한다거나 혁명적 상황이라거나 이런 이제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1919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법제자유민주연대에서 김일성 해고록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합법화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헌법적인 상황이 그 일상생활까지 이렇게 내려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묵시록적이고 카이로스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고 그냥 우리식으로 이런 그 평화를 누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근본적인 이슈가 이렇게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 제가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듣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가 지금 20년 이상 해왔던 일이 모두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이 헌법적인 또는 기본법적인 이런 근본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저를 관점으로 얘기한다 저를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뭐 제 세상에 온 거죠. 그래서 저는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말하자면 그 전환기 정의 또는 그 헌법적 상황 이런 것은 다 한편으로는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상당히 긴 텀을 두고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8년에 한국이 헌법을 만들었고요. 독일도 49년에 확립이 되었지만 48년부터 헌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12월 10일에 선언이 됐거든요. 인류 역사에서 1948년이라는 것은 전 세계 뭐 각지에서 현대적인 국가가 등장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2020년 이후 2022년 지금도 그때 비슷한 상황이 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48년이라는 것은 그 세계 인권 선언을 기준으로 말하면 아주 먼 미래 상황을 영어로 하면 인비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비전을 보고 설정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에 선포한 그 세계 인권 선언은 요약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 그 적극적으로는 아주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소극적으로는 배고픔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공포로부터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또 그 폭정에 대해서는 티러니에 대해서는 인간이 저항해도 된다, 저항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계인권선언은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선포되었지만은 지금 거의 200개 정도의 나라가 모두 다 이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아직도 멀고요. 특히 우리 관점에서 북한은 그 자유들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티러니, 폭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 미래를 이렇게 인비전하고 인류는 조금씩 이제 거기에 수렴돼 가고 다가간다고 아주 진보적인 어떤 그런 아주 적극적이고 그런 우리가 낙관적인 전망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국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2022년에 봤을 때 한국이 좀 후퇴하고 있지 않나. 뭔가 좀 후퇴하고 있다. 프로그레스가 아니다. 레트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런 후퇴적인 상황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이 관점에서 왜 우리가 그 진보가 아니라 퇴보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다면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2발, 3발, 뭐 10발, 100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제 식의 이제 낙관주의에 입각해 있어요. 말하자면 1919 필라델피아 100년 전을 돌아가서 한번 봤더니 정말 지금 한국이 북한은 아니라도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그 당시에 서재필, 이승만, 뭐,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유일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기했던 그 아름다운 비전이 제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현실로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뭔가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시 통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제는 한 발로만 이제 혼자만 가다가 북한하고 발을 묶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시는 게, 그 결혼은 두 사람의 발을 한 발씩을 묶어서 걸어가는 거다, 그런 말을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니 혼자 걸어가면 엄청 편한데 둘이 그렇게 묶어서 걸어가면 뭐 굉장히 힘들겠다, 그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런 생각을 오히려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리마인드를 했을 때 상당히 진보해왔고 또 그 진보적인 꿈에 젖어 있는 우리가 역사가 오히려 후퇴했고 퇴보한 것으로 보이는, 특히 제가 기준이 되는 세계인권선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완전히 퇴보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 이제 발을 한 발씩 묶고 간다라는 것이 그게 통일이라면, 야, 이거 통일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통일이 얼마나 피곤한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그 젊은 세대가 지금 통일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래도 인류 역사 전체에서 그렇게 사람을 좀 뭐 절대로 더 자유롭게 할 것 같지도 않은데 결혼이 있었던 것처럼 국가도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북한과 남한의 상황은 하나는 진보적인 어떤 그런 전망 속에 있었고 하나는 오히려 퇴보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같이 한 발씩 묶고 같이 가는 통일이라고 하는 그 비전이 결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부인할 수도 없고 마치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 있죠.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가 하나의 비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통일을 좀 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헌법, 통일 헌법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미국과 독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 헌법과 독일 헌법이 동일하게 동일한 비중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미국 헌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미국 헌법에 들어있는 그 자유와 생명과 재산, 이 자유, 생명, 재산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 헌법에 수용되어 있고, 또 독일 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 자유민족 기본질서 개념이 우리 헌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독일과 미국 헌법에서 근본적인 정초가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한국 헌법은 아주 독특하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특히 미국 헌법을 바라볼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미국 연방 헌법과 미국 주 헌법을 그 분리를 해서 봐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헌법 얘기를 할 때 계속 미국 연방 헌법만 갖고 생각을 하니까 헌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미국의 연방 헌법은 그 조항이 39개밖에 안 돼요. 지금 한국 헌법은 130개인가 그런 거 같거든요. 근데 한국이란 조그만 나라는 왜 조항이 130개도 넘는데 미국 연방 헌법은 230년 동안 39개밖에 안 되느냐. 그것은 미국 연방 헌법은 말 그대로 연방을 만드는 헌법이지 그 국가 그 통치 원리를 다 담고 있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주와 연방이 세트로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근데 한국은 미국식으로 얘기한다면 연방 헌법과 주 헌법이 이제 그 우리 헌법에 결합이 되어 나타나 있거든요. 이 개념을 꼭 이해해야지 지금 통일 헌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연방 헌법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1789년에 13개 주를 묶는 방법, 그러니까 그 스테이츠, 그 국가가 아니라 주들이죠.
주들을 묶는 그런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연방헌법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1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정헌법. 미국은 수정헌법이라는 것은 헌법을 고치고 개정해도 이전 헌법을 조문 속에 없애지 않고 살려두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어멘드먼트 이제 개념으로 1조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수정헌법 1조가 미국 헌법 전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헌법이고 그 2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총기 소유의 자유가 이제 2조고 1조가 신앙의 자유 개념이 들어있는 언론의 자유 그 기본권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10개를 수정헌법 이제 10개를 묶어서 권리장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전체 주들을 이렇게 묶는 원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헌법에서 10조 같은 경우 그 기본권 개념, 그러니까 불가침의 기본권 개념은 미국의 연방헌법 개념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뭐 아주 구체적인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아주 구체적인 그거로 뭐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 근본적인 거 말고도 이렇게 검찰을 어떻게 뽑느니 뭐 검찰이 어떠니 뭐 아주 구체적인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훨씬 더 구체적인 그 통치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말하면 주 헌법과 연방헌법이 결합돼 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통일헌법을 얘기할 때요. 사람들이 통일헌법을 얘기할 때 이 부분에서 헷갈려서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그 연방헌법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통일헌법은 이제 이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간단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더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외무부 장관이 없어요. Foreign Affairs가 없거든요. 그것은 국무부라는 개념이 원래부터도 States, Secretary of States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들도 주들을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국무부가 그런 개념이고 그 개념을 확장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스테이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도 스테이트가 많고 50개가 있고 또 외부에도 스테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서 외교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국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을 하고 있는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잘 보시면 우리가 헌법을 얘기할 때 미국을 주요 레퍼런스로 쓰면은 반드시 헷갈린다. 그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통일 헌법을 얘기를 할 때 미국에서 주들을 묶는 이 연방 개념만 갖고 가서는 완전히 헷갈리게 돼 있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보세요. 지금 우리가요. 한국에서 좌파 문제, 주사파 문제라는 것이 통일에 대한 관점 때문에 생기는 건데 한국에서 좌파들이 통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주 헌법을 같이 결합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북한과 남한을 묶을 것인가, 연방, 페더레이션 개념, 연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개념 속에서만 통일헌법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말 그대로 김일성이가 얘기했던 고려 연방제, 그러니까 북한 헌법을 가지고 통일을 하는 그런 이제 연방이 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 3조를 그때 당시에 만들면서 북한을 공백으로 두고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북한에 북상하는 것을 이제 통일로 봤던 그런 비전이 있고,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북한 헌법 가지고 통일할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가지고 통일할 것인가, 이제 이런 기본 관점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뭐 김일성식으로 얘기하면 하나의 연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의 헌법을 가지고 2개를 이질적인 두 줄을 묶는 개념이겠죠. 이게 연방이고, 또 한동안 유행했던 개념이 국가연합이 있거든요.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고 보고 대한민국도 이제 국가라고 보고 이것을 좀 느슨하게 묶는 국가연합 개념. 예전에 이제 소비에트가 잠깐 그런 국가연합을 잠깐 시도를 했었죠. 그 당시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한동안 국가연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건 좀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연합 방식이 있고요. 처음에 말했던 연방 방식이 있고 국가연합 방식이 있고, 아예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역사나 뭐 그 이 민족이나 이렇게 동의를 해도 그냥 한쪽은 카톨릭 중심, 하나는 개신교 중심 그렇게 좀 차이를 내서 그냥 다른 나라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나라들을 묶는 방법은 조약으로 묶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통일헌법을 얘기하면 이 방법만 갖고 얘기를 해요. 이것만 갖고. 말하자면 연방이냐, 국가연합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냐,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통일헌법 비전이 완전히 스탑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919 필라델피아를 보시면 애초에 그런 개념이 없고 애초에 그렇게 나눠서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어요. 1919 필라델피아에서 보는 그 헌법의 비전이라는 것은 뭐 평양과 서울이 동일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돌이켜 보면 한국이 지금 대한민국만 1919 필라델피아 그 헌법적인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고 북한은 오히려 완전히 그때보다 더 퇴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완전 새로운 이제 고민거리에 들어가 있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방이냐, 국가연합이냐, 다른 나라냐, 이런 더 구체적인, 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통일헌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는 논의가 거의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비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한테 좀 어떤 면에서 다 아는 얘기지만 심각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통일헌법 이렇게 얘기할 때 말하자면 미국의 연방헌법처럼 이미 있는 국가들을 묶는 그런 방법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를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사파랑 같이 싸워왔고 주사파들을 지금도 계도하고 있고 심지어 전향 주사파들도 저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고 지금 하소연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지금 기본적인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연방이냐 국가연합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냐 이 논의에서 저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념 전쟁이라는 것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주사파들이나 한국 좌파들을 향해서 제발 정신 차려라. 니네가 생각하는 고려 연방제는 옛날에 끝났고, 그리고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연합이 되려면 북한도 정상국가여야 되는데 정상국가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나라가 돼서 조약을 통해서 이렇게 그 국가를 운영을 한다. 그거 역시 북한이 하나의 그 현대적인 문명 국가로서 그 정당성이 있어야지 가능한데, 누가 봐도 지금 한반도에서 통일을 얘기를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통일을 하는 것밖에 무슨 이제 희망이 있느냐. 나는 그 수준의 그런 논의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제 입장은 이것이고, 저희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논쟁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죠.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저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극으로 몰려 있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아주 소수의 세력이고, 탄핵 이후에는 이제 정통 세력으로 불리지도 않아요. 그 탄핵 이후에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통일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돼버렸고 내몰려 있죠. 하지만 저는 늘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주인이다. 이 생각 가지고 통일 헌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처해 있는 그 제도권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그 주사파들이 침탈을 해 있고, 특히 언론은 완전히 장악돼 있지만 이런 상황은 뭐 독일에서도 겪었거든요. 독일이 기본법을 만들 때 그 바이마르 시대의 기본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중립적인 민주주의 개념이었고, 지금 현재 독일 헌법인 그 방어적 민주주의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갖고 국가를 운영하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독일에서는 공산당도 해체시켜 버렸고, 그 개념 속에서 나치 독일도 완전히 청산을 해버렸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바로 이 개념, 이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개념을 우리가 다 뺏겨 있는 상황이고요. 그 말하자면 한국은 지금 뭐 바이마르와 아니면은 그 공산주의가 공존하는 그런 대혼란 상황이지만 저는 이런 상황은 곧 극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그런 상황이 극복이 되면 이제는 다시 한번 1919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인간의 기본권이 있고 개인의 기본권이 있는 자유 대한민국 비전이 이제 북한 쪽으로도 확산이 될 것이다, 확장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것인가의 관점에서 너무 긴 논의를 이제는 하지 말자. 어차피 남과 북은 국가 연합은 안 된다. 그리고 김일성식의 연방도 안 된다. 그리고 그 두 나라가 다른 나라가 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연합하는 방식은 결국은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연방하는 것이겠죠. 그때 그 연방은 미국식 연방이나 독일식 연방이죠. 고려 연방이 아니죠. 사람들이 연방이란 말을 계속 이제 혼돈하는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연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막 걱정하는 것처럼 아주 일순간에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 그 뭐 황해도나 아니면 평안도나 그쪽에도 바로 일순간에 그 현실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쉽지는 않죠. 왜냐면은 일단은 뭐 경제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독일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동독과 서독이 상당히 좀 상당 기간은 그 독일은 연방이죠. 연방식으로 좀 차이를 두고 운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연방은 가능한 연방입니다. 말하자면은 미국이나 독일식 연방 대신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연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혼돈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한국은 지금 연방 그러면 전부 다 김일성 연방인 줄 알아요. 그런 연방은 가능하지 않고요. 예전에 파산됐고 물론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국회의원이 꽤 있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국가를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는 대한민국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연방이 가능하다. 그때 그 연방은 고려 연방이 아니다. 이러면 이제 기본 논쟁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 제가 아까 주헌법이라고 얘기했던 그 개념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가장 깊이 고민해야 될 것이 기본권 개념입니다. 기본권 개념. 이것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독일은 이제 기본법을 만들 때 제1조에 그 인간의 존엄성 규정을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인간의 존엄성. 그래서 왜 나치 독일을 찬양하면은 감옥에 가야 되지? 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나치를 인정하면 인간이 존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김일성 우상화는 왜 안 되지? 그렇게 할 때 지금 한국 헌법은 몇 조가 그걸 말해주나? 그 10조가 말해줍니다. 불가침. 인간의 기본권은 불가침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할 때 이 10조가 갖고 있는 이 대상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김일성 우상화가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최근에 그 세종시에서 뭐 김일성 주성님이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우상화한 교사에 대해서 징계를 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왜 없습니까?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는 불가침 인간의 권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법적인 인식이 너무나 미개하기 때문에 김일성 우상화가 지금 한국의 곳곳에 막 뚫고 들어와요. 정말 바이마르 시대입니다, 지금이. 이런 것은 중립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은 민주주의도 아닌데 교회들이 너무 잠들어 있고 지금 교회들이 너무 혼돈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아주 기본적인 지식도 사실 없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요약을 하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남과 북을 어떻게 엮을 것인가 할 때는
뭐 어떻게 페더레이션 어떻게 연방을 만들 것인가 할 때는 그냥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그냥 남과 북을 엮으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끝내고요. 그 다음 비전으로 나아갈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북한 사람들에게도 기본권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제도들을 만들 때 사실 이런 것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개인은 기본적인 도덕적인 권리들을 헌법상 제도로 만들 것을 요구할 권리를 어떤 이유로 가지는가, 이런 이제 법적으로는 심각한 질문들이 늘 있어요. 말하자면 왜 각 개인들이 기본권을 가져야 되지? 이런 질문들이 지금도 있고, 중국에서 그런 말을 하면은 잡혀가죠. 북한에서 이런 말을 해도 잡혀가죠. 우리한테는 각 개인이 기본권을 갖고 인권을 갖는 것이 자명하지만 아직도 자명하지 않은 나라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슬람 국가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통일 헌법을 만들 것인가라고 할 때요, 결국은 북한에도 대한민국 헌법이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우리의 소신, 우리의 신념을 이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설득을 할 때가 됐죠. 그것은 주사파들을 향해서 먼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최근에 계속 강의하고 있는 것은 한국 내에서도 이런 것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사파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사파, 한국 주사파는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 사람 주사파들이 말하는 그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국가 원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주사파들은 그 통일 국가를 만들 때, 또는 아니면 대한민국 국가라도 그 국가의 근본 원리가 주체사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체사상.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주사파들이 갖고 있는 뭐 그들이 빨갱이다, 공산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1980년대에 발행했던 이 그 주사파들이 사실은 심각한 그 국가 내션 빌딩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그 한국 내에서는 그 좌파들이 주사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사파만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이 한국 내의 주사파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한국 특히 교회에서는 주사파 문제를 그냥 빨갱이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훨씬 치밀하고 많은 일들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촛불혁명이란 말을 만들었던 이유는 2016년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2017년에 헌법 제정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허영 교수라고 하는 그 법학자, 헌법학자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 내용인데, 물론 그분이 이제 만든 말은 아니고요. 헌법 제정이라는 개념이 있고 헌법 개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개념이 있고 헌법 개정 권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1987년에 일어났던 일은 명백하게 헌법 개정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헌정 질서 하에서 몇 가지 조항을 바꾸는 것인데, 그 당시에 그 운동권들은 그 상황이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제정 상황이라고 부르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거고, 특히 PD들이 레닌적인 그 혁명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는 패배했어요. 그때는 헌법 개정을 인정했던 주사파가 이제 득세를 하게 됐고, 그 사람들은 지난 30년 동안 그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올라타고 나서 비밀리에 새로운 국가 건설 그 과제를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수행해 왔는데, 그것이 제가 여러 번 강의했던 민족민주혁명당이라고 했던 그 지하당에서 했던 활동이고요. 그들은 지금 국민의힘에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2017년에 있었던 그 촛불혁명 상황은 1987년 상황과 그대로 맞물리는 상황입니다. 1987년에 이 사람들이 헌법 개정 권력밖에 확보를 못했고, 2017년에는 이제는 우리가 헌법 제정 권력을 확보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때는 사실은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제정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헌법 제정 권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헌법에서 자유 삭제, 말하자면 그 독일식
방어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던 그 시도거든요.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합법화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그 좌파들은 굉장히 자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우파들은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너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외롭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1919 필라델피아를, 우리가 이제 연극으로 보고 또 이것을 많이 이제 확산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전 국민이 알아야 될 것, 전 국민이 봐야 될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마치 소수의 일처럼 하고 있나. 이거 참 당황스럽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는 1919년에 필라델피아 퍼스트 코리안 컨그레스에 있었던 딱 그 정도 선각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마 가장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선각자의 생각이 곧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오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대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매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선각자, 깨어있는 선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헌법적인 담론을 좀 전달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2017년에 그 헌법 개정 그 상황에서 이렇게 법치자유민주주의 연대가 만들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 자유민주 기본질서에서 자유 삭제를 막은 것은 저희가 주도했거든요. 특히 도태우 변호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예 저희는 그때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운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까를 말하지 않고 개정 반대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이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제정하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알아채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도 계속해서 그 헌법 제정적인 상황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막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다면 헌법 제정 담론을, 그러니까 헌법 제정 권력이, 우리가 헌법 제정 권력이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법치자유민주연대의 새로운 비전을 세팅을 할 때, 이제는 아마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지금 상황에서 도저히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헌법 제정 권력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운동으로 가야 된다고 좀 선언하고 있거든요. 저는 요즘에는 구체적으로 나 정치할 거야, 다음에 나 국회의원 할 거야, 이런 말을 막 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정말로 정치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구체적으로 헌법 제정 권력을 선포할 때가 됐다. 이제는 1919년 3.1운동과 필라델피아에서 선언했던 바로 그 정신, 개인의 기본권이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가 되는 그 비전을 가지고 통일을 이제 선언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통일 헌법 제정 권력이 형성돼야 되고 그 헌법 제정 권력은 기독교인이 아마 주축이 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헌법 제정을 선언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막았죠. 그 막은 결과로 이제는 저는 패배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준석 이제 아웃 다음에 저는 하태경 아웃 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일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독립을 해서 다시 또 창당 선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태경이라는 사람이 지금 상징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체사상과 같은 그런 사이비 가치 담론을 가지고 국가 건설 비전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헌법 제정, 통일 헌법 제정 권력으로 다시 설 때다. 100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했고 지금 100년 후에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1919 필라델피아와 김일성 해고록 합법화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은 모두 제 관점에서는 새로운 통일 헌법 제정 권력을 형성하는 상당히 가슴 뚫리는 좀 멋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심각한 통일 헌법 담론을 제가 일단
그 입을 뗀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1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에서 마칩니다.